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정예두의 이수정입니다. 2022학년도에 시험을 잘 마치시고 좀 마음 아프지만 정답을 잘 이렇게 채점하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답에 대한 논란의 거제도 있고 정확한 정답을 몰라서 오답을 자꾸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강사들마다 정답을 다르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정답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정답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시험 문제가 참 좋은 시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작은 부분을 놓치게 되면 정답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누가 말했기 때문에 정답이고 누가 말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시험 문제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분석을 좀 해봤으면 해서 그런 시간을 잠깐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았고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몇 문제 뽑아서 함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해설 특강을 듣거나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면 이제 무엇이 답인지 좀 알게 되겠지만 또 이제 이 자료가 또는 해설 자료가 뿌려지는 루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그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A에서는 의사소통 영역에서 문제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6번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번 보시면 6번에 1번에 B와 C의 접근법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C 때문에 그러는데요. C가 의미중심이냐 총체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먼저 김 교사가 말했던 C를 부분을 보면요. 피아제에 의하면 아이들은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야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죠. 아이들은 발달에 적합한 언어적 지원을 해주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더 원활한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책을 주어서 문자에 관심을 갖게 했어요 라고 했어요. 자,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막 구성주의니 뭐니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기출문제를 근간으로 했을 때 발음중심과 의미중심, 다음에 총체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균형적 접근법에 대해서 해마다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7번에서 논란거리가 7번의 나 지문에 총체적 접근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법이 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 또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가고시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고시도 출제하셨을 때 국가고시 문항에 있는 게 답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 답이 아니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전체가 다 만점 처리가 되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보통 때 해처럼 잘못된 것 없다고 공고가 나오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우리가 보통 때 생각했던 대로 지문 안에 나온 단어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맞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지문에서 보면 지문에서 실마리를 주고 있어요. 저희가 B 지문이 부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특별히 낱말 또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자를 지도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호 중심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지만 C를 보면 C에는 분명히 친숙한 동화책을 주어서 문자에 관심을 갖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즉 의미중심이냐 총체적 접근이냐를 동일한 말로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라고 공부를 했다면 물론 그런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커다란 맥락에서는 같지만 총체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의미라는 말이 뜻하는 것의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물론 같은 얘기를 하지만 같은 방법인데 총체라는 말은 통합적인 입장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각각이 접근법 안에서 골고루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것을 좀 강조하는 반면 의미 중심은 지금 말 그대로 부호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친근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덩어리, 의미 중심으로 먼저 아이들이 내용을 익히고 그 내용 안에서 지금 여기서 문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균형적 접근법처럼 이제 부호 중심을 하는 것으로 관심을 갖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총체적 접근법도 정답으로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총체적 접근법처럼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가 통합됐다 또는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친숙한 동화책을 줘서 의미를 중심으로 문자에 대한 관심까지 갖게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똑같은 접근법이라고 할지라도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 중심 접근법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7번 문항의 총체적 접근법이 단어가 나와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시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의미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걸 정답을 먼저 6번을 먼저 풀 때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쓰고 넘겨서 7번을 풀더라도 7번 풀 때 총체적 접근법이 문항에 제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짝짝 지우고 총체적 접근법 아니잖아 그러면서 네 다시 한번 6번의 가지문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중심으로 쓰라는 거였구나 라고 수정을 했을 것 같거든요. 즉 똑같은 접근법 뭐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방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방법을 처음에는 그 총체적 접근법으로 철학이 교사들끼리 이야기처럼 시작이 됐고 그 이야기가 점차 교수 방법적인 면에서는 의미 중심으로 접근하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같은 접근법 안에서 맥락의 흐름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 중심 언어 지도 방법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총체적 접근법은 당연히 제가 말한 대로 같은 뜻이지만 저는 뭐 그 7번의 지문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답이 안 된다고 이의 신청을 한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의 신청할 거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답은 명확하게 의미 중심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지금처럼 총체적이라는 말의 뜻과 의미 중심이라는 말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해야지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올해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중심이 확실히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체적으로 쓴 게 저는 이의 신청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제시문 안에서 지시문 안에서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의 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의 1번 문제도 저희가 제일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환경교육의 내용, 요 문제는 저희가 2015 때도 있고, 다음에 그 기출문제에서도 작년, 재작년 문제들의 지문에 보시면 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즉, 경제 그때의 경제 개념 쓰면서 밑에 경제를 했는데 환경교육과 연관되어서 자기가 과학 개념의 구조와 방법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다라는 지문이 있었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지문에 보시면 분명히 자연보호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는 동물보호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보호라고 정답을 정했는데 그것이 2015 때는 이제 만 5세에 해당하는 생명종 중의 부분에서 자연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의 내용을 유아사회교육이라는 책에서 강론책에서 대학교재에서 막 찾으면 다 다른 말로 되어 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가고시에서 그렇게 다 다른 말을 예상하고 이걸 내지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2019를 근거로 봤을 때 저는 2019에서 제일 가까운, 즉 삭제된 게 아니라 간략화됐다고 했기 때문에 2015의 지문, 해설에서 이 정답을 가져온다면 자연보호가 가장 적당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번이었죠. 문제결합서 과정. 자, 문제결합서 과정도 굉장히 다양한 책들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결합습은 계획의 구안, 특히 계획을 해내서 다음에 아이들이 실제로 머릿속으로 이것을 해본다는 것은 달성하기 위한 좀 문제거리는 있지만 그것을 푸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이 문제 해결학습 방법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문제를 잘 선정한 다음에 그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만들어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이들이 뭐 가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 대안들을 얘기해보고 그 중에서 합의된 어떤 해결 방법 또는 대안이 결정됐을 때 그 대안이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이 대안을 잘 결정한 것인지 검증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자료 수집 및 분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실행하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즉 항상 우리 유아에서는 실제로 맨 마지막에 뭔가 정해지면 합의된 그것이 실제로 되어지는지를 검증해보는 실제 실행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발달 단계상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논리적, 추상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정하고 말로만 됐는지 추론해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해서 우리가 정한 가설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검증하는 거야 되는데 그 실행이 없이 바로 말로 검증한다라는 것은 유아기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다양하게 답을 줄 수 있지만 강사들마다 다르게 줄 수 있지만 그 답의 포인트는 실제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인정했느냐. 그 3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단계에 적합한 교사 발문이 실행과 관련된 발문이면 정답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을 하신다면 그거는 좀 솔직히 문제해결학습 과정에서 좀 멀어진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그 몇 시까지의 문제해결학습의 발달 단계 또는 책마다 나와 있는 단계들을 접목시켜 봤을 때 딱 들어맞는 단계가 없다는 것은 또 이제 출제하신 분 나름의 어떤 단계를 가지고 기준을 갖고 출제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말하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맞는 발달 단계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근거가 무엇이라고 하냐고 보면 아까 말했던 다양한 유아교육, 사회교육의 책들에 대한 발달 단계를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서 보여주면서 논한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았는데 대부분 다 가설을 검증하고 아마 실행하고 다른 말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단어나 단계명은 다르지만 지금 실제로 대안으로 결정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언급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막 모호하게 분석한다라고 말한 데도 있고 실행한다라고 말한 데도 있고 검증한다라고 말한 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오답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 전에 이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내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조금 부족한 면이긴 하지만 아예 오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행이란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4번에서 실행 없이 바로 점프해서 검증이 되거나 어떤 다른 이야기로 정답을 썼다면 이론적으로 풀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정답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제일 좀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몇 번을 볼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문제 볼까요? 5번. 5번에서 이제 이 미술 표현 방식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많은데 전개도식 표현이라는 대답과 회전식 또는 중앙원근법식 이런 대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회전식 표현이나 중앙원근법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답으로 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전개도식 표현은 말 그대로 펼쳐서 내는 거고 이 지금 미술 표현 방식의 적당한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유아미술 책에서 좀 더 다양한 예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전개도식 표현은 조금 답이랑 멀은 것 같다. 근데 그걸 또 전개도식 표현 또는 중앙원근법 이건 더 아닌 거죠. 왜 두 개는 같은 게 아닌데 또 마치 같은 것처럼 두 개 중에 한 개를 쓰라고 했으니까 또 그것도 정답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론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서는 이제 1번의 과학적 가성기술 이 부분 바다 냄새다 딱딱해 이 부분이 똑같은 문항이 2018년도에 2015 때는 이제 탐색하기였으나 2019에서는 관찰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전히 탐색하기로 정답을 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19가 개정이 됐고 해설의 부분들이 달라진 것도 있고 또한 원래 과학에서는 관찰하기가 기본인데 2015가 너무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탐색하기라는 걸 끄집어내서 특별하게 봤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그걸 계속 노출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2015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관찰하기로 가는 것이 더 이제 해설과 저희 교육 과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여기에 또 여기서 보면 뭐 기준이 써졌거나 뭐 좀 더 자세한 실마리를 줬으면 더 명확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과정기술을 쓰라고 했을 때 탐색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이걸 개정된 이유는 관찰하기를 더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조작 변인에 대해서 뭐 밀도냐, 무게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무게와 밀도는 서로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무게는 가볍고 무거운 거고 밀도는 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나지문에 있는 것처럼 형태나 크기가 동일한 물체들을 다양하게 줬을 때, 크기가 동일하고 형태도 네모인데 크기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를 수 있는 변이는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다를 수 있는 변이는 뭐냐면 그 각각의 단위, 뭐 스티로폼으로 됐냐, 비닐로 됐냐, 철로 됐냐, 나무로 됐냐, 이것처럼 그 물체에 대한 다양한 재질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밀도를 다르게 만들어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데 이제 조작 변이를 밀도 또는 무게, 이것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밀도라는 것을 유아의 발달 단계에서는 유아 과학교육이나 저희가 해설이나 뭐 총론에서 또 해설 2015에서도 밀도를 다루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무게를 많이 다루죠. 왜냐하면 유아의 발달상 보존 개념의 발달 순서도 그렇고 무게를 먼저 알게 되고 밀도는 나중에 어려운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작 변인으로 유아들한테 밀도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기출에 근간했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질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재질을 통해서 무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무게와 밀도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답이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무게 가로 밀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출을 근간으로 봤을 때는 밀도보다는 무게가 더 유하게 맞기 때문에 저는 무게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답의 근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것이 더 답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서 이제 3번에 이제 수학적 가정 기술 이 부분도 이제 연계학이냐 표상학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항을 잘 보면요, 사실 유아들의 수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수학적 사고가 나타나는데 수학적 사고가 처음에 도형에 관심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난 거예요. 수학적인 차이가 나서 선생님이 그걸 관찰을 하신 거죠. 아이들이 공간에 대해서 다 똑같이 발달된 게 아니라 발달의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유아가 주도적으로 노래하고 그 속에서 배움이 이루어져야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 과학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떤 지원을 했냐면 실외에서 이미 산책하면서 맨 처음에 산책하며 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랑 네모를 찾아봤으니까 다시 교실에 와서 의도적으로 지원을 할 건데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찾아보도록 다시 한번 도형을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도록, 즉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수학적 인식이 어떻게 잘 드러났는지 빨대나 이쑤시개로 모양을 만들어 보는, 표상을 해보는 활동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는 말 그대로 뭐 다른 교과랑 연계한다든지 수학 교과 안에서 연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연계가 뭐 수학학습과 일상생활하고 연결을 한 것도 아니고 연계보다는 즉 이쑤시개나 모양을 만들어서 표상을 해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예전에 기출문제는 그림으로 평면으로 표상했지만 이번 문제는 입체적으로 이쑤시개나 빨대를 가지고 입체로 표상한 것만 다르지 문맥의 흐름상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계하기가 아니라 표상하기라는 거, 논란의 여지 없이 무조건 표상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볼까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비교 때문에 2번 문제 같은 경우, 자, 그림에서 디귿이 간접 비교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리을에서 이거 시각적 비교 아니냐, 또는 직접 비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죠. 자, 직접 비교와 이 시각적 비교의 차이는 원래 대보면 직접 비교인데, 대보는 이유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대보는 게 직접적 비교의 특징이었고, 시각적 비교는 대보지 않아도 눈으로 딱 보자마자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대보지 않아도 잴 수 있어서 시각적 비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의 기준은 뭐냐면요, 대보느냐 대보지 않느냐예요. 근데 대보지 않는 이유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비교는 대보는 거기 때문에 리을의 그림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대본 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서 대봤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게 이게 만약 시각적 비교를 나타내고자 했던 그림이었다면 지금 아빠와 승민이가 등을 대고 직접 대보는 게 아니라 만약 아빠랑 승민이가 옆에 서서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대보지 않아도 키가 많이 크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된다라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좀 함정이 있는 거죠. 그림은 시각적 비교라면 대보지 않았을 거다. 요 실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논란을 잠재우고자 리을은 대봤기 때문에 직접 비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브루노의 표상 양식 대부분 이 지금 리을과 미음의 특징을 쓸 때 리을을 다 동작적, 행동적 표상이라고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이 미음은 글자기 때문에 대부분 상징적 표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리을이 보시면 위에 저도 처음에는 이걸 놓쳐가지고 행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꼼꼼히 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걸 안 보는데 유아가 가져온 자료의 일부라고 했거든요. 지금 유아가 뭘 가져왔냐면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림이든지 사진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어떤 표상이냐면 영상적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보다는 문제를 저희가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오답을 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답에는 이게 행동적 또는 동작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러면 이것도 글씨도 행동으로 동작으로 쓸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행동적 동작적 표상이겠죠. 그러면 그쵸? 자, 그러면 표상이라는 것은 딱 지금 보여지는 그 이미지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지금 멈춰져 있는 영상적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그림이 아닌 글씨라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영상적과 상징적 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쓰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몇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적당한 근거와 객관적인 근거만 있다면 정답이 여러분이 누가 말을 했건 간에 누가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답에 대한 근거와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은 기출에서 많이 벗어나서 다른 데서 이론을 가져오지 않아요. 특히 막 몇십 개나 다른 그런 이론들을 가져와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국가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것은 결과를 보면 되는데 만약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기출 안에서 기출을 근거로 한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어디가 근간이고 무엇으로부터 나온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시험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또 정답을 외칠 수 있는데 우리가 강론이나 개론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사들의 책 안에서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선 답안이 이렇게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시험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낸 답들이 다른 강사들과 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일부러 이제 유튜브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시험도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답도 맞추셨고 이제는 마음가짐은 1차를 어느 정도 점수가 된다는 선생님들은 2차에 매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는 1차가 너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내년도에 내가 다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교수들한테 찾아가셔서 공부를 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공부가 이제는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을 분석에 근거한 그런 공부를 메인으로 하는 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따라가시는 것이 내년도의 시험 트렌드에 더 적합하게 맞춘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셔서 또 저랑 같이 전략을 맞춰서 이 강의장에서 만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인강을 듣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의사소통하면 되니까 내년도 공부할 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